동국대 한재희라고 합니다. 작년 2학기 때부터 제가 동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이제 바로 이번 3학기째인데 그동안 계속 티베트 불교에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 전공은 티베트 불교는 아니고요. 초기 대승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시작이 된 게 기원 전후 요때거든요. 이때 처음 대승불교에 대한 그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초기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다리 필사본이고요. 그런 것을 저는 주로 연구하고 있고, 이제 동국대에 딱 대승불교나 아니면 티베더를 강의할 사람이 비어가지고 제가 그때 운 좋게 들어왔고, 그리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티베트 불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티베트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티베트 하면은 이 떠오르는 이미지나 티베트 불교 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티베트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 티베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날 일도 많지는 않죠. 그리고 티베트가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이라마 스님을 초청하지도 못하고요. 그러고 있지만 한국 불교와는,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에 사는 이 불자님들과는 티베트 불교가 아주 가깝습니다. 대만 불교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보다도 티베트 불교는 우리와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티베트 쪽에 가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제가자 불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역사와 이 문화도 티베트 불교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티베트 하시면 히말라야 설산, 그리고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포탈라궁, 여기 보시면 여기 포탈라궁 있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거주하셨던 포탈라궁. 그리고 이런 것은 뭐죠? 예, 그렇죠. 티벳만의 티벳뿐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지역에서 내려오는, 지켜져 오는 독창적인 이 제사 장례 방법이 있죠. 조장 혹은 천장이라고 하는 이 티베트인들의 장례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그 성지순례, 삼보일배를 하면서 하는 성지순례도 티베트 문화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거사님들께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것처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 만달라를 스님들께서, 티베트 스님들께서 만달라를 하나하나 다 그리신 후에 의식을 마치신 후 싹 훑어버리신 것. 이것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상징적이고 지금 그 서구 사람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하나의 티베트인들만의 의식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환생불 이야기죠. 우리 툴쿠라고 하는 티베트 전통 안에 있는 환생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습니다. 또 이런 사찰들에 가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천으로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여기 거사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만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티베탄 깐주루입니다. 깐주루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팔만대장경에 해당하는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티베트어로 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님들께서 그 지키시는 율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티베탄 대장경을 깐주루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티베탄 깐주루입니다. 다 읽기 좋죠. 이렇게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조금 보존 상태가 안 좋죠. 이런 거는 티베트 사찰에 있는 이 도서관에 가시면 이런 걸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에 깐주루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조금 다른 깐주루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깐주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깐주루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티벳에 있는 사원에
보수공사를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재건축을 하든 이렇게 더 꾸미려고 공사를 하다가 창고나 벽을 허물고 나서 보니까 이런 깐주루들이 이렇게 하나 가득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희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희는 떨리죠. 이거 하나하나 다 분류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특별히 더 조사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훼손도 되고, 그리고 다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럼 그것 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 계보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현재 지금 계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14대 달라이라마 스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암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법명 이름은 이 텐진 갸초. 텐진이 뭐냐면은 텐은 여기 부스텐, 여기 티베트어로 텐이라고 써 있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 여기 DGIN, 여기에 있는 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진가는 쥐다라는 뜻이에요. to grasp. 그러니까 가르침을 쥐다, 가르침을 이해한다 라는 뜻이고, 그 뒤에 있는 갸초는 뭐냐면은 이 물인데 아주 바다같이 많은 물입니다. 대양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쥐고 혹은 이해하고 계신 분인데, 그거에 어느 만큼 맞냐면은 대양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딱 이렇게 쥐고 계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이제 스님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법명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른들의 성함을 바로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부를 때에는 겔와 림포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겔와는 이 승리자 혹은 그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승리자라는 뜻이고, 림포체는 존귀한 분, 그래서 존귀하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겔와 림포체라고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 스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이 텐진갸초 그리고 겔와 림포체라고 부르는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베트 불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오늘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티벳이 위치한 곳은 어디죠? 지금 이건 실크로드부터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 인도죠. 여기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이걸로 이쪽이 인도고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그리고 불교가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중국으로 넘어왔죠? 우리나라로요? 이렇게 간다라 지방으로 가서, 지금 간다라 지방이라고 하면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접경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요 갈색 부분이 무엇이죠? 타림 분지고,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우리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막이 있고, 사막의 윗길과 아래길이 있습니다. 노던 루트가 있고 서던 루트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불교, 그리고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위쪽 루트로는 부파 불교의 이 경전들과 부파 불교를 따르는 스님들과 스님들이 거주하시는 속한 상가들이 쭉 이어져서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 서던 루트 남쪽으로는 대승 불교, 대승 경전들이 쭉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여기 있는 두낭을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럼 티벳은 어디에 위치했죠? 티벳은 요 히말라야 산맥의 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북방 실크로드, 남방 실크로드의 밑에, 지리적으로는 인도와 가깝지만 바로 이렇게 인도에서 티벳으로 불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티베트 불교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서 위로 쭉 거쳐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이고 일본으로도 가고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 요 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티벳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죠. 티벳 하면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역사상 티벳이 아주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벳이 처음 역사상 등장한 것은 7세기입니다. 7세기. 상당히 늦죠. 우리나라보다요. 상당히 늦지만 7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딱 티벳이라는 아니면은 토번 제국이 등장을 하자마자 바로 엄청난 이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7세기를 거쳐서 8세기, 9세기 초반까지 티벳을 보여주는 이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 지역의 땅이 넓다고 해서 그 땅들이 모두 다 비옥하거나 가치가 있는 땅들은 아니죠. 중국에 비해서요. 하지만 영토의 크기만 보자면은 여기서 있는 이 보라색이 티벳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이 당시 티벳과 맞닿아 있던 중국은 어떤 나라였죠? 중국은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당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역사상으로도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와 맞닿은 시점에서 티벳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질 만큼 강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언제였냐면은 이게 6, 7세기부터 시작해서 9세기 초반까지 역사상 티벳이 등장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이 티벳 사람들의 그 거칠은 산악 지역에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몽골처럼요. 몽골과는 다르지만 이러면서 이 강한 이 거칠은 군사력을 뭐라고 해야 되죠? 남성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한 군사력으로 큰 영토를 순식간에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지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티벳이 이렇게 큰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빨리 망했어요. 이 티벳 지역이 7세기에 등장해서 9세기 초반까지 3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큰 국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몰락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티벳의 혹은 토번 한자로 하면은요 토번 제국의 이 첫 번째 전성기입니다. 이때 8세기 중반에 티벳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다시는 티벳이라는 국가가 이 동아시아 아니면 아시아 전반에 이렇게 강한 이 군사력으로 이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통일이 된 것이 나중에 17세기 경에 와서 상당히 한 1000년이나 지난 시간이죠. 17세기 경에 와서 통일이 되는데 그때 누가 티벳 제국을 컨트롤하고 있었냐면은 5대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다시 한번 티벳을 1000년 후쯤 통일을 하게 됐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제 1950년대쯤 1959년 이때에 그 공산당이 티벳을 침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티벳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요 8세기까지 7세기부터 8세기, 9세기 요 티벳의 아주 전반부 전성기를 누렸던 요 전반부 티벳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티벳 그 전공자는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티벳 이야기를 계속 학교에서도 하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학부 한 2학년 때쯤 뭐라 그러죠?
배낭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저 인도 철학과에 지금도 계신데요. 저희가 그때 수업 듣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선생님 중에 김호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인도 철학과 김호성 교수님 계신데 그분께서 인도 여행을 가면은 이스님을 뵙고 인사를 드려라. 이러면서 이렇게 지갑에서 바로 얼마를 딱 용돈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되게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청전 스님께서 청자 전자 스님께서 그 다람살라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 공식적인 한국 제자 스님이시고 달라이라마 스님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자리에도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 곁에서 수십 년을 같이 수행을 하신 스님이시고, 이때 제가 이 스님을 이제 김호성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갔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 전날 진짜 깨끗하게 다 씻고 이제 뭘 알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몰라. 작고 2학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빨도 깨끗이 닦고 뭐 이렇게 냄새나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궁금한 게 더 있어.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뭐 이랬던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가장 처음 기억입니다. 책도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저는 티베트 불교 하면은 제가 직접 이 스님을 그 다음에는 뵌 적이 없지만 뭔가 이 스님을 통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혹은 그냥 거칠게 보자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티베트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거칠게 나누자면 딱 깔끔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는 티베트 불교를 아주 좋아하는 분,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매력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티베트 불교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 장막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 정보가 많이 있지만, 이 정보가 치우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티벳의 역사가 아까 몇 세기에 시작이 됐다고 했죠? 7세기죠. 티벳어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티벳의 왕이 인도의 인도 불전들을 티벳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전 티벳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티벳어가 그때 티벳어와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든 목적이 고전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 불전들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7세기경부터 그 티벳의 이 문서들이 책이나 자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늦습니다. 7세기 이전의 역사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세기경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많이 남아있느냐? 전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 티벳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도낭 막고굴 있는 데인데요. 이 지역을 티벳이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티벳의 가장 전성기 때 티송대첸 왕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 렐파첸 왕 때 이 도낭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낭 지역에서 이런 도낭 막고굴과 이 근처에서 이 오래된 불교 사본들이 많이 나왔죠. 요 뒤에 있는 이 두루마리 사본들이 다 산스크리트어 한문 티베트로 된 이 사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사람은 이 펠리오라는 프랑스인 젊은 학자였고요. 이 당시 이 사람이 저기에 가면 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 티베트어로 된 불교 경전이나 텍스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뛰어가서 이미 한번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남은 이 공터에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하나하나 읽는 작업을 합니다. 실제 아주 유명한 이 사진이에요. 아무 사전도 없이 그냥 이 젊은 20대 후반에 폴 펠리오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 두루마기를 꺼내서 하나하나 다 읽고 분류를 해서 이 자료가 지금도 그 프랑스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일부가 가장 최초기에 티베트 역사를 알 수 있는 이 자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보면은 조금 글씨가 다르죠. 조금 요게 티베트 글씨고, 이게 정형화된 티베트 글씨고요.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우우메라고 하는 이 머리가 없는, 요 위에 선이 없는 이 고전 티베터를 쓰는 이 라이팅 방식입니다. 요런 자료들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게 7세기경, 7세기, 8세기, 9세기. 그러니까 상당히 늦죠. 그리고 얼마 없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티베트의 이 초기 역사나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12세기경이 지나서는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져요. 많은 티베터 역사서든 아니면은 이 스님들의 이 법문집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스님들의 이 노래, 개송을 적어놓은 것이든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보고 믿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불자들께서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믿고 따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이 티베트 불교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12세기 이후부터는 티벳이 하나의 티벳이 아니라 다 여러 개의 학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학파를 조금 더 돋보이고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텍스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있는 경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크로체크를 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아주 오래된 것들은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아주 이르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많은 자료들은 12세기부터 만들어진 자료들은 많긴 하지만 약간 편향된 입장에서 쓰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의 이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비판적이거나 검토가 필요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동의어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티베트 불교 하면은 금강승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라마 불교다, 라마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밀교 아니면 탄트릭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이 금강승, 라마교, 밀교, 이 탄트릭 불교, 이것들을 티베터와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먼저 여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쫙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가 몽골을 비롯한 네팔 지역에서 이렇게 그 라마교와 금강승 불교 이런 것들이 티베트 불교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구글에서 영어로 찾아봐도 이 라메이즘, 라마교를 찾아보면은 시노님 오브 티베탄 부디즘, 티베트 불교와 동의어다, 라마교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티베트 불교는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에 속한다.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다. 요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대승불교고, 일본 불교도 대승불교고, 그리고 베트남 불교도 대승불교고, 이것처럼 티베트 불교도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영향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인도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부터 영향을 아주 초기부터 받아왔고, 이 받은 영향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티베트 불교를 설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이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마교랑 금강승 불교, 밀교는 무엇이냐면요. 금강승 다 그 카테고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금강승 불교는 지금 지금 현재의 몸으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현재의 몸으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는 것. 요것을 금강승 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교는 아예 그 카테고리가 항목이 달라요. 라마교는 무엇이냐면은 티베트의 스님들을 라마 스님들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중에 이 스님들, 티베트 불교의 이 스님들을 가리키는 말로 라마가 있고, 이 라마 스님들이 속한 불교를 라마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교 혹은 이 탄트릭 불교는 무엇이냐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밀교와 현교, 요 두 가지 중에 티베트 불교는 밀교 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걸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깔끔하게 섞여 있고, 그 안에서 이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현교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가르침들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고, 밀교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감춰져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춰져 있고, 이것이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전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밀교의 그 포인트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밀교적인 성향이 많다. 그런 의미로 이 밀교와 티베트 불교가 종종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강승 불교, 라마교, 탄트릭 불교는 티베트 불교와 동의어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하나의 그 특징들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고, 티베트 불교는 무엇이냐면은 대승불교에 속하고 인도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을 만든 티베트 불교 자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인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티베트 불교의 이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라싸입니다. 지금 여기가 라싸고요. 그리고 요 부탄과 네팔 라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이동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라싸고 그 옆에 보면은 얄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 얄룽 밸리, 얄룽 계곡에서 티베트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고, 라토토리라는 왕이 티베트를 지배했을 때 하늘에서 티베트 부처님의 그 경전이 이 왕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전설인데요.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전설로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 위가 이 남방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오가는 이 상인이나 스님들께서 이 얄룽 지역에 들러서 이 경전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이쪽이 얄룽밸리고, 여기가 라싸, 그리고 네팔, 부탄이니까 이쪽을 오가던 이 상인들이나 아니면은 이 스님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티베트 불교가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게 6세기, 5세기 이전의 역사고요. 그리고 처음 티베트 불교 혹은 티벳이라는 제국이 처음 시작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송첸간포 왕때입니다. 왕때의 일입니다. 61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 역사는 이 시간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중국 역사와의 이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17년경에 티벳의 송첸간포 왕이 등장을 했고, 이 왕은 티벳 제국의 건국왕입니다. 티벳이라는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티벳 이 어와 아니면 티벳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불교가 처음 공식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어떻게 유입이 되었냐? 성첸간포 왕에게는 두 명의 유명한 왕비가 부인이 있었어요. 다른 부인도 있었는데 두 명의 유명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성첸간포 왕이고, 그리고 이쪽 양쪽 옆에 계신 분이 이 웬창, 그러니까 이 문성공주,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이 인도 네팔계의 비루크티라고 하는 이 인도계 네팔의 공주, 한쪽은 당나라의 문성공주, 그리고 한쪽에는 네팔의 비루크티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공주를 부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때 이 두 부인이 서로 다른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티베트로.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당시 거칠은 티벳의 왕이지만 이 부인을 초대해서 할 때 이 문성공주께서 이 처음 부처님 불상을, 당나라의 불상을 티벳으로 가져왔다고 하고, 그 불상이 아직까지 티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처음 공식적으로 불교가 티벳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 비루크티 이 공주에 의해서 인도 불교 전통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이 전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 처음 건국왕이 있고, 그리고 당나라의 공주인 문성공주가 있고, 그리고 네팔의 공주인 비루크티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두 공주가 결혼을 하러 오면서, 혼인을 하면서 당나라의 불교, 그리고 네팔 불교, 인도 불교가 유입되어 온 것은 티벳 불교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벤트가 됩니다.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가 아주 초기부터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대가 지나서 티대축젠 그리고 티송대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된 시기, 100년 정도 된 시기에 이 티대축젠, 티송대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 불교, 중국 불교가 들어온 상태에서 티송대첸 왕 때,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 도낭 지역을 티벳이 점령을 했어요. 도낭 지역은 그 전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도낭 지역은 아주 중요한 거점지였습니다. 무엇의 거점지였냐면요. 여기가 도낭이거든요. 여기가 도낭이면은 실크로드, 북방, 남방 실크로드가 만나서 중국 장안으로 들어오는 요 거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게 이 자원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참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이권이 걸린 일이었고, 이것을 티송대첸 왕 때 티벳이 해냅니다. 그래서 요 도낭 지역을 점령했을 때 티벳의 국력이 크게 확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티벳에 중국의 선불교가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만났으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군인들과 티벳 중국 병사들과 티벳 병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도 이 문화는 교류가 되거든요. 문명이나 종교는 교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국의 선불교가 도낭 지역을 통해서 티벳으로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티대축젠, 티송대첸 왕 때 인도 불교 그리고 티벳 불교 간의 이 갈등이 조금씩 고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향이 달랐거든요. 중국의 선불교와 인도 불교는 성향이 달랐거든요. 중국의 선불교는 무엇보다도 도노돈수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 달마 스님의 도노돈수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 인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중과이나 유식같이 이 철저한 교학을 바탕으로 한
이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교학적인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한 불교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도노돈수보다는 도노정수에 가까운 수행법이 있었죠. 이 두 개가 이 티베트 라싸에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성철 스님과 나중에 보조 진울 스님 이런 분들의 이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티베트에서도 수행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미 이때 8세기 말 9세기 초에 있었던 것이죠. 티송대첸 왕 때요. 그래서 이 티송대첸 왕이 하나의 이 사원을 지었는데 그 사원이 무엇이냐면은 삼예사라고 하는 큰 사원을 지었고 이 사원에서 인도의 대표 그리고 중국 불교의 대표를 모아서 여기서 3년간 대론을 펼칩니다. 티송대첸 왕의 주재하에요. 마치 그 아쇼카 대왕이 이 인도 스님들을 모아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이 티송대첸 왕도 똑같이 대론을 벌려서 이 어느 전통을 티베트 불교가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삼예사 논쟁이고 요 사원이 이 삼예사입니다. 티베트 불교 안에서 사원을 하나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왕가에서 사원을 하나 진 것이 아니라 한 사원을 하나 지면은 그 사원을 둘러싼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를 둘러싸고 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원은 이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큰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예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 왕의 서포트를 받아서 만들어진 사원이 아니라 커다란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커다란 도시 안에는 왕이 만든 큰 사원이 있고 여기에 수많은 스님들이 거주를 했으며 이 사원 안에 있던 스님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중국 선불교, 하나는 인도의 인도불교 이 두 그룹이 이 대론을 펼쳤다. 그리고 이 대론을 펼치도록 이 관장을 한 것이 티벳의 왕이었던 티송대첸 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예사는 라사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삼예사의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양쪽의 대표자는 이렇습니다. 인도 불교는 샨타락시타 스님과 중국은 마하연 스님, 요 삼예사에서 이 두 분의 스님을 초청을 해서 대표로 대론을 이제 붙인 것입니다. 마하연 스님의 이 역사적인 이 실존성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하연이라는 것이 마하야나의 이 한문 음역이기 때문에 중국 선불교를 따르는 한 스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인도 불교의 산타락시타는 유명한 스님이시고요. 이 두 분의 스님이 대론을 펼쳤는데 이 대론에 3년 동안 펼쳐진 그 대론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대표적인 우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마하연 스님께서 선불교를 강조하시면서 선불교가 이렇게 수승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들은 예가 이것 같습니다. 하나의 큰 나무가 있어요. 높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원숭이가 무엇이냐면은 인도 불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도노점수처럼 타고 올라가는 것. 그런데 독수리가 쭉 하늘에서부터 날아와서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 착 앉습니다. 이게 중국 선불교다. 이런 식으로 이 선불교의 수승함을 강조를 하고 인도 불교를 비판을 합니다. 한 예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들었던 그 비유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인도 불교의 산타락시타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명한 비유인데요. 하늘에서 날아온 독수리의 날개는 어떻게 자라났느냐? 서서히 조금씩 새끼 때부터 커진 것이 아니냐? 이 우화를 들으면서 이 인도 불교의 우월성을 더 강조를 하고 결국 티송대첸 왕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산타락시타 스님의 이 말이 더 티베트인들에게 맞다. 지금부터 티베트 불교는 중국 불교가 아니라 인도 불교를 공식적으로 따른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지금부터 중국 선불교를 따르는 티베트 스님들 혹은 중국 스님들은 라사에서 추방할 것. 그리고 중국 선불교의 내용이 써져 있는 이 경전이나 텍스트들은 모두 태워버릴 것. 이것이 티송대첸 왕의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왕명이 이랬지만 그것은 아니었고요. 나중에까지 이 라사에서도 중국 선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선불교와 관련된 이 텍스트들도 있었고, 중국 선불교의 영향이 티베트 불교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이 라사 밑에 있는 삼예사에서 이루어진 삼예사 논쟁 이후로 티베트 불교의 큰 물줄기는 인도 불교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국 선불교의 요소가 있지만요. 그러면은 막상 이 대론을 벌인 이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타락시타 스님과 마하연 스님. 마하연 스님은 추방을 당했고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이 산타락시타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마하연 스님을 따르는 이 중국 선불교의 추종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종종 그래 왔습니다. 인도 불교의 이 스님들 간의 대론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전통을 걸고 그리고 자신 전통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무게가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졌을 때는 이 그냥 말싸움에서 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데미지가 있었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인도 불교 역사 안에서요. 산타락시타 스님께서도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티베트 제국이 순식간에 몰락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의 불교도 꽃피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 불교는 몰락을 했거든요. 이슬람 어떤 이유 때문에 몰락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무슬림의 침략도 있었고, 그리고 밀교화가 많이 되었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그 당시 불교의 자생력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이 높은 스님께 이제 뭐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이럴 때 이 당시의 스님께서는 예를 들어서요. 보시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시과는 좀 동떨어지는 이 조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당시 인도 불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불교의 유산이 티벳으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티벳은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을 이룹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망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티송대첸 다음에 렐파첸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왕 다음에 등장한 왕이 랑다르마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주 강한 이 안티부디스트였어요. 벤교를 추종을 하고, 벤교라고 하면은 이 티베트 불교가 생기기 이전 티베트 토착 불교를 벤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아주 이 초기부터 들어와서 조금 더 완전히 티베트화가 된 하나의 불교를 벤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벤교의 정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벤교를 따르는 랑다르마라고 하는 티베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불교를 박해를 합니다. 스님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불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때 한 스님께서 랑다르마 왕을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고, 이 강대국의 왕이 죽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랑다르마 왕 때 자연재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어지러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죽고 나자, 이게 등극한 지 3년 만에 죽고 말아요.
3년 만에 죽고 나자 이 다음에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랑다르마 왕의 자식들이 자식들에 의해서 티베트 제국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 의해서 또 나눠지고요. 그래서 티벳이 순식간에 몇십 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 커다란 티베트 왕국이 십수 개의 작은 이 국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싹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시는 티벳이라는 하나의 이 국가가 강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력으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님들께서 주도하는 시기가 되죠. 그리고 그 정점에 이제 총카파 스님도 계시고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하시면서 하나의 이 신정체계가 만들어진 이 국가가 된 것이고요. 다시는 이 하나의 이 왕이 지배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티벳은요. 이렇게 해서 티벳의 전성기, 1차 전성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티벳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랑다르마 왕 때 이렇게 커다랬던 티벳 제국이 하나하나의 작은 소국들로 나눠지면서 이 커다란 티벳 제국이 순식간에 몰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 티벳이 조그만 곳에서 다시 티벳 불교가 이 부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요 라싸에서는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인도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티벳 불교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승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많은 이 인도의 유명한 스님들과 그리고 중국의 선불교 스님들도 있었지만 선불교 스님들은 삼예사 논쟁을 통해서 추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인도 불교를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이 스님들의 모임인 승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라싸 지역에 너무 랑다르망 이후 이 난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티벳 불교의 이 승단 정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다시 언제 시작하냐면요, 100년, 150년 후, 100년이나 150년쯤 이후 요 구석에 조그만 지역, 무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법왕이라고 할 정도의 불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불교를 호법신장처럼 다시 세우려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예셰웨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이때 예셰웨 왕과 다른 같이 실제로 출가를 한 스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출가를 한 장축외, 예셰웨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해서 다시 인도 불교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승단을 다시 모셔오면서 스님들을 모셔오고 승단을 만들면서 요 조그만 지역에서 다시 티벳 불교의 싹이 틉니다. 요것이 나중에 커져서 두 번째 티벳 불교의 전성기를 이룬 것이고요. 요 3명 스님들의 스님 3분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요 조그만 국외 지역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후반기와 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는 랑다르마 왕 이전에 이 커다란 토반 제국에 있었던 이 티벳 불교를 전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랑다르망 이후로 완전히 전통 문화가 단절이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한 불교가 티벳 불교 이 후반기입니다. 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특색이 있는데, 이 특색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인도 불교 전통을 강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 아까 삼예사에서도 인도 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가 따른다라고 왕명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랬다면은 이 후반기의 특징은 드디어 티벳 불교만의 이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전통이 딱 꽃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꽃피우기 시작하냐면요, 아티샤 스님과 그리고 아티샤 스님 이후부터 등장하는 티벳
티벳 스님들에 의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 유명한 스님, 티벳에서 활동했던 스님들께서는 다 인도 스님이셨어요. 인도 스님을 티벳에 초청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법을 펼치신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티벳인들이고, 티벳인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시고, 이 스님들께서 이제 티벳 불교를 꽃피우시는 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쪽에서부터 마르빠, 그리고 두 번째가 밀라레빠, 그리고 이쪽에 간뽀빠 스님. 요 세 분의 스님, 다른 스님들도 많지만 요 세 분의 스님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그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간뽀빠 스님께서는 그 출가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이 어린 마르빠를 절로 보내서 공부를 물론 이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과장된 게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티벳 전통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절로 공부를 하러 보냈다. 그리고 나서 티벳에 있는 절에 가서 스승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혹은 스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인도로 유학을 갑니다. 티벳 절에서 말을 안 듣고 다시 인도로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가 날란다 사원이고요. 여기가 날란다 사원이 있는 자리이고, 여기가 비크라마실라 사원입니다. 요 두 개의 사원이 후기 인도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 사원 두 개의 사원입니다. 후기 인도 불교는 이 날란다 사원과 비크라마실라 사원에서 번창을 했습니다. 요 비크라마실라 사원에, 여기가 비크라마실라, 지금 벵갈 지역에 위치한 비크라마실라 사원이고요. 그리고 요 위가 네팔, 부탄이고, 여기가 라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여기로 이 마르빠 스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러 와서 스님의 말을 잘 듣고 스님 말대로 본인 그 공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 와서도 이제 본인께서 혼자 공부를 하세요. 혼자 공부를 하시고 자신만의 이 독창적인 이 해석이나 아니면은 독창적인 인도 불교의 번역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번역가예요. 기본적으로 티벳 불교의 고승들께서는 상당수가 이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빠 스님께서도 번역가인데 그 번역의 스타일이 독창적인 번역을 하는 번역가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와 조금 색깔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아니죠. 이 탕카, 그러니까 티벳 불교의 탱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 독불장군 같은 식으로 그려져요. 마르빠 스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독불장군 같은 그걸로 그려지고, 또 어느 정도로 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마르빠 스님 결혼을 하셨거든요. 티벳 불교의 이 까교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제가자 밀교 수행 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빠 스님께서 결혼을 하실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장인 어른 와이프의 이 부모님들이 딸이 걱정이 돼서, 내가 듣기로 이 마르빠라는 사람이 아주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강하니까 혹시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보석을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땅이나 이런 땅들은 이 부계로 전통이 내려오고, 이 여성들은 이 보석으로 이 재산의 이 상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빠 스님과 결혼할 때 이 와이프의 부모님들이 딸을 걱정해서 이 보석을 몰래 딴 데 쓰지 말고 혹시 이혼하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챙겨줬다는 이런 역사서는 아니지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일가를 이루었어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번역 방법으로 아주 많은 제자를 거두었는데, 그때 요 밀라레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밀라레빠는 누구냐면은 하나의 강한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죠. 원효 스님 그 해골 바가지라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굳이 불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티베트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가 밀라레빠 스님의 그 스토리입니다. 뭐냐면요, 밀라레빠의 아버지가 그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는데 빨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가 10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를 여였는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밀라레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밀라레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에게 줬습니다. 전 재산을요. 동생에게 주고, 동생으로 하여금 이 밀라레빠의 이 가족들, 어머니와 여동생을 잘 보살펴달라라고 하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밀라레빠의 삼촌이 밀라레빠의 어머니와 이 남겨진 이 형의 가족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전승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밀라레빠가 10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논밭을 걸어가다가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흥얼 가고 있는데 딱 어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어머니와 마주치니까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잃고 삼촌에게 뺏겨서 모두 잃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노예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노래가 나오느냐? 내가 지금 복수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자살하겠다 하면서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본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밀라레빠의 밀라레빠가 정신을 차리고 복수를 할 것을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밀라레빠가 이때 그럼 나는 삼촌에게 복수를 하겠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벤교 스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벤교의 수행자에게 얘를 흑마술을 배우러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것을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배우러 갈 때에 이 경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유학자금을 댄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유학자금을 대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고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냐면요, 이 삼촌의 이 결혼식 날, 삼촌의 마을 잔치가 있고 삼촌의 결혼식 날, 이때 저주를 내려서 독사를 풀고 저주를 내려서 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마을에 이 우박을 쏟게 해서 마을의 그 농작물이 모두 한 해 농사를 망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30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어머니는 그 복수에 성공을 했고 땅을 되찾긴 밀라레빠는 이 다음에 방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방황을 할 때, 이때 찾아간 스님이, 바로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찾고 찾아간 스님이 여기 있는 마르빠 스님입니다. 처음 마르빠 스님을 딱 만났을 때, 마르빠 스님은 밀라레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신의 첫 번째 최고의 제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근기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냐면요, 여기 남아있는 요 탑 보이시나요? 요 탑을 맨손으로 돌을 맨손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쌓으라고 하면 다 쌓고 났어요. 다 쌓았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가서 맨손으로 다시 허물어라 라고 해서 다시 그걸 다 맨손으로, 그리고 나서 다 허물었습니다.
걸음 허물었습니다 했더니 다시 가서 쌓아라 해서 이것을 7번을 반복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실제 그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더 따져봐야겠지만 전승상으로는 이 로닥에 있는 부탄 근처에 있는 요 사원에 있는 요 탑이 밀라레빠 스님에 의해서 직접 손으로 6번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한 그 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 많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인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에 가까운 이 고난을 받습니다. 마르빠 스님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겨내자 그 다음에 진짜 이 마르빠 스님의 법을 전수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밀라레빠 스님은 마르빠 스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으로 가서 혼자 수행을 하면서 이 노래를 지으면서 다니는데 그 노래가 후세에 전해져서 지금 밀라레빠 전집과 밀라레빠 노래 모음집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티베트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밀라레빠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불우하게 아버지가 빨리 떠났고, 그리고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흑마술을 배웠고, 복수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살인자라는 이 업을 닦는 과정에서 이 스님으로부터,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많은 이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밀라레빠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서 이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스님 허물어라 했는데 다 허물고요. 이것을 이겨내고 이 자신만의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밀라레빠 스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마르빠 스님께서 이렇게 콧수염 나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기르시고 독불장군 같은 황상구준 이 아저씨로 그려진다면은 티베트 탕카에서요. 이 밀라레빠 스님께서는 항상 이 흰색 비단 같지만 사실 가장 거칠은 흰색 그냥 천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산발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색이 항상 밀라레빠 스님께서는 초록색 아니면 이렇게 거무튀한 색으로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저주를 하고 이렇게 독을 배우고 그런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귀에 대고 있죠, 손을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마르빠 스님의 이 가르침을 멀리서도 다 들을 수 있다, 뭐 잘 듣는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는다라는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손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해골바가지입니다. 요 이야기는 바로 다음 간포빠 스님으로 넘어갑니다. 간포빠 스님은 뭐냐면은 유명한 의사 가문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의사 가문 출신이었고 본인도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았어요. 돌아서 치료를 하러 다녀오자 부인이 있었고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처음에 자식 한 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서 그 아버지가 의사인데 이 자식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한 명이 죽고 이 자식을 묻으러 갔다 오니까 다른 자식이 또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사인데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다른 자식을 묻으러 갔다 오니까 이 다음에는 와이프가 그 역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돌보면서 이제 그 와이프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때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이것을 결심을 합니다. 와이프의 말도 부인의 말도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제 불도로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대가 아니라 30대 상당히 늦은 나이였어요. 왜냐하면 의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족을 모두 잃고 나서 출가를 한 것이니까 이때 밀라레빠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만나러 가냐면요. 간포빠 스님께서 걸어가는데 거지 셋을 연속으로 만나요. 거지 셋이 다 밀라레빠 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라레빠 스님을 만나러 가라는 이 하나의 사인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전통 안에서는 이 여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신의 역할은 뭐냐면은 티베트 밀교 수행자를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엇나가려고 할 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보다 더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운데서 이 하나의 이 고난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그 거린들로 이제 변장을 해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티베트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간포파 스님은 그래서 이 거린들의 이야기를 듣고 밀라레빠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을 때 밀라레빠 스님이 딱 한눈에 간포파 스님을 알아보고 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 해골바가지의 술을 따라서 그 티베트 창이라고 우리나라 막걸리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이 티베트 술을 따라서 해골바가지로 간포파 스님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간포파 스님 처음은 이제 거부감이 들었다가 이것을 마시는데 이것이 사실 그냥 술을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스님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이 밀라레빠 스님에서부터 간포파 스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이 세 명의 유명한 스님들, 이쪽에서부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부터 마르빠 스님, 밀라레빠 스님, 그리고 간포파 스님, 이 세 분에 의해서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 불교만의 이 특징을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티베트 불교의 교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 기억을 못하세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마르빠 스님은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말을 안 듣는 아이여가지고 출가를 해서 자신만의 이 독불장군 같은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만의 그 독창적인 번역을 했다. 이런 거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밀라레빠 스님께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이 살인을 했고 이 업을 닦기 위해서 마르빠 스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수행을 했고 결국 이것을 이겨내셔서 훌륭한 이 밀교 딴뜨리 스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 밀라레빠 다음에는 의사였던 간포파 스님. 보시기에도 이 마르빠 스님은 이렇게 이런 험상궂은 모습이었다면은 밀라레빠 스님은 정말 요기 같은 스님의 모습이고, 간포파 스님께서는 딱 아주 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계시잖아요. 이 전통이 이때는 확립이 됐고 간포파 스님의 이 교학사상, 철학사상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르빠 스님과 밀라레빠 그 스님 때에는 밀교적인 전통이 아주 강했는데 간포파 스님 때는 본인이 의사여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엘리트 가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밀교 전통과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던 아티샤 스님의 이 율장이나 이런 뭐라고 했죠? 도덕적인 부분 아니면은 현교 부분을 강조하는 전통을 그 가운데서 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독창적인 강한 인상을 주는 스토리, 밀라레빠의 살인자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살인자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은 그 스님이 되는 스토리. 그리고 간포빠는 의사였는데 가족을 모두 잃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스토리. 이 세 가지 강한 스토리 라인이 이 티베트 불교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이 되었고, 이것이 티베트 불교가 점점 더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최소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학적인 발전보다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들으셨을 때 하나 이상한 거 있지 않으셨나요? 그 밀라레빠 스님의 아버지가 왜 재산을 부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줬느냐? 그것은 그냥 이 이야기를 헛맥락에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해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그 당시 티벳은 세 가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처일부제, 일부일처제. 그렇죠. 보통 하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결혼 방식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일처다부제가 있었죠. 주로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아까 처음 송첸간포 왕이나 티송대첸 이런 왕들은 일처다부제를 일부다처제를 했죠. 남편이 한 명이고 부인이 여럿인 부인, 당나라의 공주와 네팔의 공주 이런 것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일처다부제가 있었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히말라야 지역의 혼인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상인이 나 집을 비워야 되는데 여자 혼자 아이들과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워낙 사회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처다부제라는 결혼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히말라얀 지역의 혼인 제도였으며 이 제도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당시 밀라레빠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을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줘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하나의 그 당시에 이 재산의 이 상속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문제는 삼촌이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온 것이죠.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밀라레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밀라레빠와 자신의 그 조카들을 잘 거두고 이랬으면은 그 당시 안정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삼촌은 다른 선택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가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 그러면은 왜 삼촌은 이런 선택을 했느냐? 다른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티벳 사회는 이 세대 간의 교체가 아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세대 간의 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빨리 10대, 20대가 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삼촌이 형의 말을 따라서 이 밀라레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밀라레빠는 그때 10대보다 어린 나이였잖아요. 한 7, 8살? 그러니까 한 10년만 지나면은 성인이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대를 잇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밀라레빠의 삼촌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직 젊은데 한 10년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레빠의 이야기는 그냥 홍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은 각자 나름 머리를 써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밀라레빠의 아버지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이익이 되고 안전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밀라레빠의 삼촌도 나름 머리를 써서 난 빨리 은퇴하기 싫으니까 요래야겠다라고 한 것이고 밀라레빠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가족의 부가 이렇게 건너가니까 이거는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사회의 이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